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혹시 맞추면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혹시 여러분 졸업하시고 저희 연구원에 취직할 기회가 되면 제가 면접 때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가 조금 플러스 되는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수수께끼 넘버 1, 첫 번째 거. 여러분 다들 주머니에 이렇게 손 집어넣으면은 휴대폰 갖고 계시죠?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은 여전히 이제 폴더폰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강국 아닙니까? 여러분, IT 강국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휴대폰을 수출하거든요, 해외에. 수출하는데, 한 분기, 그러니까 한 분기니까 1, 2, 3월, 3개월을 얘기하는 거죠. 4, 5, 6이라든지 7, 8, 9라든지. 보통 1년은 이제 4개의 분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기에 우리나라가 해외로 스마트폰을 갖다가 몇 개쯤 수출할 것 같아요. 대략. 중간식 문제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답을 하기 힘들면은 제가 사지선다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번호는요, 500만 대, 분기에 한 500만 개 정도 수출할 것 같다. 두 번째, 아니다. 한 2천만 개 정도 수출할 것 같다. 세 번째, 무슨 소리냐? 2천만 개보다도 훨씬 더 많다. 4천만 개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렇게 많이 못해. 아까 500만 개, 2천만 개, 4천만 개는 아니고, 한 대략 분기별로 한 달에 한 100만 대쯤 해가지고 한 300만 대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제가 사지선다를 드렸는데, 몇 번이 답일 것 같습니까? 핸드폰 검색한 게 없기예요. 몇 번? 3번? 2번? 1번? 답은요? 위원님, 개수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몇 번만 딱 해가지고 정말 기억하셔야 되니까 정답 1, 2, 3, 4번 중에서 거기서 이제 몇 개 맞춰갈게요. 우리 탑다운 방식으로. 이야, 네. 아니, 1번 손 들어보세요. 500만 대 정도. 네, 알겠습니다. 2번. 2번 많다. 너무 많아서 큰일 났네. 3번. 3번 더 많네요. 4번. 4번 없네요. 야,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곤란한데. 3번이 답입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이제 부침은 있지만 3,500만 개에서 한 4천만 개 정도 휴대폰을 수출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가끔가다 신문에 보시면은 해외에서 큰 충격이 온다 그러면은 막 환율이 막 요동치죠. 환율이 요동치고 금융시장 주가도 막 변동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는 너무 외부의 충격에 취약해.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우리나라가 해외 충격에 취약하는 걸 갖다 좀 줄여보기 위해서 우리 자체의 경제력을 갖다가 좀 이렇게 키워야 되겠어 하고 자체 내수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만나면은 맞습니다. 맞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아주 특이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를 들어드리는 것이 휴대폰의 수출 개수를 드립니다. 제가 얘기했죠. 분기별로 4천만 대 가까이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많은 무슨 영향이 충격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해외 충격을 전혀 안 받으려면 4천만 대를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다 사주면은, 여러분들이 사주시면은 해외 충격이 관계없는 거죠. 해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도 우리 기업들은 내수를 쫙 팔아나가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분기별로 스마트폰 한 대씩 사주시면 돼요.
분기별로 새 거. 실제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수를 갖다 열심히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번에 내수가 굉장히 커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 다 합쳐서 1년에 약 한 750만 대에서 많으면 800만 대 정도 수출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년에 자동차를 갖다가 내수로 우리나라 내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주는 거는 대략 한 150만 대에서 한 많으면 180만 대. 집차, 포토, 4분의 1톤 트럭까지 다 합쳐가지고 150만 대 정도밖에 못 사줘요. 능력이 안 돼. 그런데 연간 한 750만 대 수출하니까 여러분이 그것도 분기별로 여러분 차 한 대씩 사주세요. 그러면은 해외 충격에 전혀 관계없이 우리 내수로도 튼튼하게 우리 국내 경제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많은 해외의 우리 상품에 대한 수요자들한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 구조의 특징이 있다. 앞으로 점차 이제 좀 줄여나가야 되겠죠. 줄여나가야 되겠는데 쉽게는 단번에는 줄여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역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들어오시고 계신데요. 재밌는 얘기를 갖다가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강의를 갖다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FTA를 갖다가 사실 이제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FTA를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FTA를 갖다가 동시다발적 FTA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해 왔는지 약간 그 배경서부터 여러분 이해를 갖다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추진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재밌는 건요. 지금 전 세계는 뭐라 그럴까? 무역 전쟁이라 그럴까요? 또는 다양한 형태의 끼리끼리 모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끼리끼리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은 제일 첫 번째로는 세계 무역 환경이 변했는데 여기에 제일 위에 있는 동그라미처럼 다자 자유무역 협상이 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끼리끼리 모임이 활발히 굉장히 급속히 확산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저 다자무역 협상이라는 거와 FTA는 다자에 비해서 양자 또는 3개국, 4개국처럼 다자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부분이죠.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저 다자 무역 자유화 협상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도하 라운드 협상은 다자 무역 자유화 협상입니다. 도하 라운드 협상이 2001년 11월에 카타르의 도하에서 처음에 시작됐는데요. 지금 현재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합의를 갖다 보지를 못해가지고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근데 이제 다자 협상이랑 양자 FTA 협상 또는 지역 협상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다자는요 합의를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자 협상이니까 다자는 보통 협상에 참가하는 나라가 150개국 이상 됩니다. 지금 현재 158개국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협상에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의 협상 대표들이 참여해가지고 어떤 단일한 원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의견 조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양자 협상은 서로가 둘이 딱 만나서 아주 긴밀하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타협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자 협상보다 양자 협상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다고 얘기도 하는데, 다자 협상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한 번 협상에서 타협하기는 어렵지만 한 번 합의가 이루어진 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A라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갖다가 어렵게 노력한 협상을 한 끝에
50% 반을 갖다가 줄이기로 약속했다 그러면은 예외가 없어요. 모든 나라가 A 품목에 대해서 50%는 관세를 다 줄여야 됩니다. 그게 획일적이에요. 예외가 그만큼 없는 거죠. 근데 이 지역무역협정 또는 양자협상은 뭐냐면 얘기하면서 야, 뭐 그렇게 뭐 일률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50% 줄일 필요 있어? 우리와 니네 사이의 관계는 야, A라는 품목은 굉장히 내 관계가 활발한데 우리는 B라는 상품 별로 활발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B라는 건 서로 관심도 없으니까 아주 제껴놓자. 협상에서 제외시켜놓자. 아니면 요거는 감축률을 좀 달리하자 하고 굉장히 스페시픽한 이슈를 갖다가 서로가 양자 간에 얘기를 해가지고 타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이 좀 다르죠. 그래서 다자 협상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 끼리끼리 또는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과 서로 연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양자 무역 협상인데 아주 재밌는 거 보시면요. 굉장히 이게 크리티컬한 얘기인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몇 년도냐면 대략 한 95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게 바로 이 그래프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통용이 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의 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역무역협정의 수가 어떻게 됐어요? 95년대까지만 또는 1960년대부터 아주 서서히 증가해 왔긴 했지만 95년대까지는 대략 한 90개 정도인데 이 2000년에 넘어서 2005년 가까이 돼서 몇 개 뛰었어요. 이거야 뭐 얼마 그림이라서 제가 그렇게 못 그렸는데 3배 가까이 약 260개로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90개니까 3배니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되겠죠. 다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줄였지만 그게 급작스럽게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도 250개에서 300개로 늘었고 다시 350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는 톤 자체는 좀 줄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자유무역 협정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무역주의가 확산됐고 또 2008년, 7년, 8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역무역 협정을 갖다 오히려 이렇게 오므려드는 게 아니라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래? 야 지금 경제 위기인데 어떻게 극복하지? 그럼 우리나라 니네 마음에 맞는 나라끼리 문을 좀 낮춰가지고 빨리 무역을 활성화하자. 그래가지고 경제를 한번 진작시켜보자. 그런 또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난 다음에 거꾸로 지역무역 협정 수는 줄지 않고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 트레이드, 무역과 관련돼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2000년대 초서부터 갑자기 다자무역 협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갑자기 틀을 바꿔가지고 다자무역 협상보다는 자유무역, 지역무역, 또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끼리의 무역 협상에 치중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2000년 초반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이게 GDP 성장률입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서는 대략 8.5%. 그 다음에 91년서부터 95에서는 7.5% 약간 줄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경이로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GDP 고도 성장국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젊어서가지고 이제 조금 그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정말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약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을 갖다가 구가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경제 발전론에 보면 늘 한국, 사우스 코리아는 빠지지 않고 대표적인 나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던 경제 성장률이 90년대 중반서부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정확하게 반토막 났네? 그렇죠.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96년서부터 2000년 사이에는 한 4%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렇게 떨어지는데 경제학자들이 막 논란을 벌였습니다. 저거 우리가 어떻게 97년과 98년에 뭐가 있었죠?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IMF 위기라고 그러죠. 그 바람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을 했습니다. 아마 그 영향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을 텐데 물론 이제 한 나라의 국가가 경제가 점차 발전해 가면서 성장률이 조금 완만하게 감소해 나갑니다. 그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좀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2000년 1년서부터 2005년 사이 5년간을 계산해 보니까 여전히 4%대에 머물러 있더라. 그 다음서부터 우리나라도 잠재 성장률이 이제 4% 정도인가 보다. 이게 또 선진국은 대략 한 2%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뭐 높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우리나라는 더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전 성장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걸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저희가 걱정한 것은 뭘 걱정했냐. 여기 이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거, 뭐 색깔 표시는 아마 안 되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위에 나타난 건데 이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성장 회계를 할 때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Total Factor Productivity 그래가지고 총 요소 생산성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미시경제학 들으셨으면 아마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보통 생산 또는 산출량은 집어넣은 투입량에 대해서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뭐 비례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집어넣으면은 늘어나죠. 노동을 집어넣든지 또는 자본을 갖다 투입하든지 하면 아웃풋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을 100 집어넣고 그다음에 자본을 갖다가 뭐 200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뭐 산출이 한 500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200 집어넣었을 때 노동 200, 자본 300 그래서 토탈 500을 집어넣는데 산출되는 거는 500이 아니라 뭐 1000이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500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맨날 이렇게 집어넣을 때만큼 이렇게 나오던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와요. 이게 뭐지? 왜 이게 더 많이 생산됐지? 그런 것은 노동과 자본이 서로 결합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고 아니면은 그걸 집어넣는 사이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사이에 거의 숙련화 될 수가 있는 거죠. 숙련화되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Total Factor Productivity. 또 최근에는 그것이 휴먼 캐피탈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휴먼 캐피탈도 좀 써놨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뭐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대로 나오는 건 뭐 그건 누구나 못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100 집어넣는데 100보다 더 많이 나오는 어떤 특유한 그 나라의 생산성이 있더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남과 비교해가지고 남과 경쟁해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가 어떻게 됐다? 이게 2 정도, 1.2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0의 바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각한 거죠. 4%가 문제가 아니고 왜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 총 요소 생산성이 왜 0에 가까이 떨어졌을까?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당시에 우리를 갖다가 암울하게 했던 거는 그 다음 표입니다. 여러분한테도 이제 저는 좀 듣기 싫은 얘기를 갖다 할 거리가 하나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요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 초반에도. 왜?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제일 큰 성장률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저출산. 그리고 아직도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그리고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아직도 고령화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어려운 국가적 난제로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마 해법이라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얘기만 해보면 저출산 문제는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는 합계 출산율이 4.5명이었다가 2005년도에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 1.0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 합계 출산율은요, 가임 여성, 그러니까 임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여성이죠. 가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성 같은 18세부터 48세, 50세에서 가임 기간이 있습니다. 가임 기간 전체 동안에 출산하는 신생아 수예요, 저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남자, 여자 2명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평생 동안, 그러니까 18살부터 가임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몇 명 낳는다는 소리예요? 몇 명 낳아? 2005년도에 1.08명밖에 안 낳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2명이 만나서 1명 낳아. 또 2명이 만나서 또 1명 낳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인구는 줄어요. 너무 자명한 얘기죠. 반으로 확 줄어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노동력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 나라 노동력 자체가 줄어드는 건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마이너스로 다가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되겠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네? 1.18명 정도, 1.1명 조금 넘어섰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물론 출산이 굉장히 어렵고 또 출산할 여건이 안 갖춰져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또 재밌는 거죠. 우리나라 특징이 여기 나타납니다. 이제 고령화가 됐는데 고령화라는 게 이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전체 국민 총 중에서 만으로 65세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7%가 되면은 고령화라고 얘기해요.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이제 그 14%를 갖다 넘었으면 근데 고령 사회가 됩니다. 조금 개념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는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어떻게 돼요? 전 국민이 한 번 싹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미친 듯이 오전에 미친 듯이 하는 그런 국민적인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거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쁜 것도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이게 우리 일본의 경우는 그 전 인구 중에서 만 65세 인구의 비중이 7%였을 때가 몇 년도? 1970년도. 14%, 두 배로 늘어났을 때가 1994년도, 그리고 20%에 육박하는 것이 2006년도, 이미 지났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고령사회라 그러죠. 근데 77%에서 14%로 갈 때는 24년 걸렸고, 14%에서 20%로 넘어갈 때는 12년 걸렸습니다. 다른 선진국들, 미국, 영국, 독일은 대개 70년, 그리고 최소한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이것도 지기 싫어서 1등, 전 세계에서 1등 하고 있습니다. 지기 싫어서. 어떻게? 2000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19년 걸렸는데, 이거 지금 예상입니다. 저희가 예상할 때 이 정도, 이 인구 고령화로 나간다면은 약 한 7년 내로 아마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 20% 이상이 만 65세 인구로 가득 찰 거다.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고령사회가 되면은, 그 나라의 활동, 액티비티가 굉장히, 뭐랄까, 활발한 걸 굉장히 잊어버려요. 제가, 1990년대 일본, 오사카를 가고, 그 다음에 2000년대 가고, 2010년대 이렇게 세 번 가보니까 굉장히 큰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느꼈냐면,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들이 활발함, 액티비티하고 뭔가 살아있고 생동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자료를 보고 지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액티비티, 활발함이 떨어지면은 나중에 경제에 얼만큼 마이너스 영향으로 다가올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가 바로 몇 년도?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결정적으로 이거 안 되겠다. 뭔가 급하게 대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2000년대 초에 실제 여러분 아까 자본, 노동에서 자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 투자입니다. 시설 투자의 증가율이 2000년대 초반 이후에 거의 0%로 가까워졌어요. 보통 우리나라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 가까이 시설 투자가 늘어납니다. 뭐 10%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거의 0%예요. 그럼 우리는 경제 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이르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했었죠. 시설 투자 증감률이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특징 아까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얘기했죠. 우리나라 특징 이 한마디로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식 경제나 경제 원론 2 들었으면 우리나라 GDP는 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입 차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2012년 자료인데요. 한국의 전체 총 GDP를 갖다가 100으로 잡고 미국도 다 같이 100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쭉 보면 소비가 한 50%대. 근데 미국은 어때요? 한 70%대. 일본이 한 60%대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가 좀 우리나라가 높고, 정부 지출도 좀 있고, 순수출 하면은 한 3%밖에 안 되지만 전체 수출과 수입을 갖다 합친 결과
수출과 수입을 합쳐서 GDP로 나누면 100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GDP를 전체 우리나라 총 산출 1년 산출보다도 더 많은 수출입 양을 갖고 있는 액수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보시면은 요 13, 17에서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경기가 막 부진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해요? 예? 그럼 미국 경기 볼 때 뭘 봐요? 여태까지 수업 들었잖아. 미국 경기 볼 때 뭘 봐? 주택 변경 오는 거야. 왜 그래? 이게 내수야, 내수. 국내 소비야. 그리고 소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주택 경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이랑 부동산 경기를 보는 거예요. 미국은. 그게 더 중요해. 왜? 우리나라는 달라.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은 이게 더 중요해요. 일본도 사실 이 소비랑 정부 지출이 다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지금 이게 30%로 많이 올라갔어요. 과거에는요, 미국 같으면 20%대입니다. 일본도 최근에 조금 무역 쪽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좀 올라가는 거지, 보통 과거에 한 5에서 10년 정도 트렌드를 보면 대략 20%대 머물러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절대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년 매 분기 자동차를 한 대씩 사주지 않는 한 이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끼리끼리 앉아가지고 자기네끼리 무역협정하고 막 지네끼리 이해타산을 갖다 맞춰가면서 막 자유무역 협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벙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는 안 해도 돼. 대무역 상관없어? 절대 안 되죠. 우리나라는 더 해야 되죠.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투자의 기회를 확대해야 되겠다. 특히 어떻게 우리 한국 경제의 근본적으로 큰 문제점이자 특징이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역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내수 짐작하는 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얘기했죠.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 요소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더라. 이거 안 된다. 어떻게? 생산성을 좀 높여야 되겠다. 어떻게 높여요? 저는 제가 경험상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건요, 내가 열심히 생산성을 높여야지. 그거 잘 안 돼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상 절대 그건 안 믿습니다. 뭘 믿어요? 경쟁을 믿습니다. 경쟁을 통하니까요,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경쟁이 될 때 나의 생산성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다 인센티브까지 더해주면 생산성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경쟁을 통해서 기업과 우리 산업의 그 생산성을 좀 높이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 기회에 아예 체질 개선도 하자. 좀 이렇게 어려운 기업 같으면은 구조조정도 해야 되겠다. 그런 다양한 목적으로 인해서 FTA를 갖다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우리나라가 왜 도대체 2000년대 초반에 FTA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밀고 나가게 된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그 높은 가운데 세계적으로 개방화 흐름에서 우리가 거꾸로 한 발짝 떨어져 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FTA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이걸 최대한 우리의 발전의 동력을 좀 삼아보자 하는 겁니다. 물론 FTA를 통한 것이 다 우리가 속에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 이뤄냈던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큰 정책 중에 우리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정책 중에 하나였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FTA 정책 열심히 그래서 배경은 대충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가 무슨 일을 했느냐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2003년 2월에 제일 먼저 칠레와의 FTA를 갖다가 타결을 지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 비준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2004년 4월 1일에 FTA가 발효됐지만은 실제 협상은 1999년서부터 칠레와 FTA 협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중단된 경우도 있고 중단된 걸 다시 재개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까지 FTA를 갖다가 다른 나라는 FTA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세계에서 WTO 158개 회원국 가운데 FTA를 갖다가 하나도 맺지 않은 유일한 세계 두 나라가 있었어요. 그 두 나라가 한국과 우리나라와 그렇게 대외 무역이 중요하고 GDP의 100%를 넘어가는 수출입을 갖다가 그 특징을 갖다 수출입 특징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FTA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또 어느 나라? 중앙아시아에 있는 몽골이란 나라였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내륙이죠.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나라만이 FTA를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제 2003년도에 FTA 로드맵을 만들고 FTA를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하고 확 해 나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인의 저력이 있는 거죠. 어떻게? 아까 같은 고령화 속도도 그렇게 빠르더니 FTA를 체결하는 속도도 무지하게 빨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것처럼 동시다발적 FTA를 한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높은 수준을 해야 되겠다. 좀 힘이 들더라도 높은 수준으로 개방해 나가자. 그리고 이겨내자. 경쟁을 통해서. 그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분야는 하기가 힘드니까 취약 분야는 나름대로 대책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고 그 세 가지 목표를 세워가지고 FTA를 갖다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불과 9년, 거의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우리나라는 몇 개 FTA? 9개의 FTA를 갖다가 발효시켰습니다. 그리고 타결을 갖다가 올해 2월 달에 콜롬비아 FTA 타결했고요. 현재 협상 중인 FTA가 5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협상하다가 중단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FTA도 5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을 갖다 보면요.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이랑도 한해 했죠. 칠레랑도 했죠. 콜롬비아랑 했죠. 페루랑도 했죠. 아세안 국가랑 했죠. 그래서 총 9개 건의 전체 FTA 그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는 46개 나라입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미국이랑 EU, 그러니까 양대 선진국으로서는 양대 세력이죠. 그 두 개의 지역과 FTA를 갖다 한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같은 그런 양쪽으로 세계 거대 선진 경제권과 FTA를 맺은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일본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랬죠. 이게 뭐 불과 7, 8년 사이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FTA를 굉장히 많이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FTA를 갖다가 완전히 발효시킨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9개 FTA 그 건수의 46개 나라랑 FTA를 갖다 맺었고요. 그래 발효가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협상 중에 있는 게 5건이 아직 있습니다. 5건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며칠 전에도 신문에 조금 났는데 중국과의 FTA가 한중 FTA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도 사실 FTA를 또 맺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아세안이랑 FTA를 맺었는데 왜 또 아세안에 속하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과 또 FTA를 갖다 맺고 있느냐? 그거는 하나는 아세안 전체로 맺은 거고 그것만 갖고 우리나라가 이거 안 되겠어. 좀 뭔가 부족한 면이 있어. 그래서 양자 다시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라는 다시 또 양자적으로 다시 시장 개방을 좀 더 하는 형태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러죠. FTA를 갖다 좀 추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중일 삼국 간의 FTA도 협상도 실제 올해 처음에 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RCEP이라고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CEP이라고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아세안을 비롯해서 한국, 중국, 일본 뿐만이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큰 그룹의 새로운 형태의 FTA가 지역 FTA죠. 지역 FTA가 지금 가동되고 있고 올해 첫 번째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협상 재개를 갖다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캐나다,
캐나다와는 협상을 갖다 제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오래전에 2000년대 초에 했는데 아직도 타결을 못 짓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죠? 미국보다 더 먼저 했거든요, 캐나다를. 근데 협상이 중단돼 버렸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쇠고기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캐나다는 광우병이 미국보다 좀 더 많이 발병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우병 관련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거의 이제 굉장히 어려운 반응을 나타내고, 캐나다가 요구하는 거는 우리는 미국 쇠고기랑 다를 바가 없는데 왜 미국과 다른 형태의 개방 조건을 자꾸만 강요하느냐. 그래서 캐나다가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우리는 니네가 미국이 아니고 니네가 훨씬 더 광우병 발병률이 높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니네들 열어줄 수는 없다. 그래서 미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개방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양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아직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호주. 호주랑 FTA도 굉장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안 되고 중단된 상태예요, 사실상. 근데 왜 중단됐냐면 이건 아주 굉장히 재미있어요. 제가 잠깐 이제 그 뒷 배경 얘기를 해드리면 호주랑은 협상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이제 호주도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쇠고기 수출하는 것도 열심히 협상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당연히 이제 호주도 그랬죠. 미국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개방해달라. 그래야 한국 시장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자기네가 경쟁해서 싸우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미국이랑 똑같은 조건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나라가 받아들였냐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미국보다 조금 더 좋지 않은 조건으로 이렇게 타결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2010년도나 11년도 야 이제 타결하자, 사인하자 막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협상이. 근데 갑자기 호주에서 야, 우리 이번에 국내에 총선, 호주는 영연방국가입니다. 영연방국가 해가지고 우리나라랑 달리 이제 그 의회제죠. 그래서 의회에서 다수 투표를 거쳐서 이제 총리가 선출되는데 그 총리 선거가 있다는 거예요. 국내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협상을 잘 안 합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야, 협상을 조금 서명하는 건 좀 미루자 그랬어요. 그래서 2011년을 저희가 미루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2012년이 됐어요. 야, 우리 하자 그러니까 호주가 뭐라 그래요? 야, 새로운 통상장관이 임명되고 통상정책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야, 좀 기다려 그랬다. 그래서 저희 기다렸습니다. 근데 2012년 6월 달이 됐어요. 6월 달이 돼가지고 이제 호주가 다 했다. 우리 서명하자 그랬거든요. 우리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못하겠어. 야, 우리 선거 있어. 2012년 선거 아닙니다. 대선 있어. 안 돼. 그래서 선거 끝나고 2013년 올해가 됐습니다. 호주 애들이 얼마나 뻔질나게 우리나라 정부를 들락날락 거리겠습니까? 빨리빨리 하자고. 근데 우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들 한번 당해봐. 우리도 1년 기다려줬는데 얘도 1년 더 기다려. 물론 이제 이거 말고 또 중요한 아직 타결되지 않은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건 좀 말씀드리기 뭐하는데 협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문제로 해서 아직까지 협상이 안 되고 있고. 뉴질랜드는 신경 안 씁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나라 협상하는데 뉴질랜드 매일 신경 안 써져요? 그리고 만나자 그래도 잘 만나주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갑이에요, 갑. 뉴질랜드. 왜 그러냐면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상식인데. 뭘 요구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호주처럼 해줘. 딱 그거예요. 하여튼 뉴질랜드는 호주랑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호주보다 못했다 그러면은 국가적 자존심으로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랑은 뉴질랜드랑 협상할 때는 별 신경을 안 쓰고 호주랑 협상을 잘 해놓으면 그것이 그대로 뉴질랜드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뉴질랜드 별 얘기 안 해요. 그게 좀 재밌는 겁니다. 캐나다도 그래요. 여러분 캐나다 알죠? 야, 미국처럼 해줘. 끝이에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이렇게
덩치도 크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파워도 협상 파워도 있어요. 사실. 그 어떤 미국이 딱 만들어 놓으면 대개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야 이대로 좀 해달라라는 요구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지나고 얘기했을 당시에 하나의 한미 FTA가 하나의 어떤 FTA의 교과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일본 있는데 일본도 안 되고 있죠. 일본 안 되고 있죠. 일본 안 되는 이유는요. 이건 이제 우리 정부를 갖다 좀 이제 비판을 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 우리 정부에서는 한일 FTA가 잘 안 된 이유로서 첫 번째로 드는 것이 이건 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농수산물 개방을 잘 안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왜냐하면 저희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미 미국과도 했고 EU와도 했고 선진국과도 또는 뭐 농업 강국들이랑도 많이 FTA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개방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개방했는데 니네 일본이랑 할 때 우리는 다 열어놨으니까 니네도 그 정도 열어라. 그래야 우리가 또 수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 중에서 25%가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갑니다. 사실. 일본으로 가요. 그러니까 농수산업이 일본과는 경쟁력이 좀 있어. 수출이 좀 돼.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얻어야 되겠다 이거죠. 근데 일본은 또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또 농수산업을 보호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못 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협상을 결렬하는 원인이고 협상이 타결이 안 되는 원인은 맞습니다. 정부는 그걸 강조해요. 근데 저는 비판하는 건 뭐냐면 그거 말고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한일 FTA 잘 안 되는 건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과 제조업 중에서 일반 기계 부품 산업계가 반대라고 원하지 않아요. 왜? 일본의 그 경쟁력 높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품 산업들과 자동차 산업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 근데 저는 반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제조업계가 압력을 집어넣는 거죠. 압력을 집어넣으면은 그게 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한일 FTA 굉장히 빨리 나갔거든요. 이게 1999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빨리 나갔고 막 협상이 나가는데 그 얘기가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협상한 사람이 이거 협상을 좀 깨고 싶은데 뭐 좋은 거리가 없나? 그런데 이제 마침 일본이 딱 대놓고 야 우리 농수산물 개방 못해. 그러니까 잘 됐다. 야 니네 농산물 개방 못하면 우리 못해. 거기다 이제 핑계를 딱 걸어놓은 거죠. 그래도 좀 찜찜한데 그때 일본에서 참 그 시기도 좋아요. 일본에서 딱 그러면 시기 좋게 꼭 이상한 정치인이 나타나서 뭐 독도 문제를 갖다 끄시면 안 되든지 또는 교과서, 뭐 위안부 문제. 그럼 벌써 국민들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싸늘하게 식으니까 야 이거 못하겠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싹 따져보면은 사실은 농업계는 원하고 있는데 비농업계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파워는 정치적인 파워는 저는 농업계보다 비농업계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데모야 농업계가 더 많이 하겠지만 실질적인 파워는 더 훨씬 더 사실 비농업계가 크다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파워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본과 FTA를 하는데 굉장히 주저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제조업계를 많이 설득을 합니다. 왜 설득하냐면 만약에 우리 자동차 산업이니 IT나 정보기술 산업들, 첨단이라고 얘기하는 산업이 일본을 두려워해가지고 계속 경쟁을 안 한다면 니네가 언제 도대체 세계 최고, 제1 수준으로 뛰어나갈 수 있겠느냐. 어차피 겪을 상대라면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경쟁과 희생을 갖다 같이 섞어서 한번 붙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도전 정식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회사 사장님들은 그건 네가 기업을 안 해봐서 그래. 너 망하면 어떻게 되는데? 네가 책임질게요? 못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GCC가 있습니다. GCC는 걸프 연안 그룹 5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GCC한테 열심히 구애하는 거죠. FTA 하자, FTA 하다 하고 맨날 구애하고 협상장에 가서 늘 먼저 고개를 숙이면서 저희가 원하는 상대입니다. 왜? 원효를 좀 확보해야지. 원효 확보해야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가 이렇게 FTA를 하는데도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별로 이렇게 어떤 나라랑 무역 관계도 하지만 어떤 나라는 좀 자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FTA를 하고 있는데 아직 중단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 FTA 성과가 얼마큼이나 됐느냐? 우리나라 세계 3위예요. FTA 한 거로만 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세계에서 FTA를 맺지 않은 두 나라 중에서 한 나라였는데 이게 10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제가 이렇게 빨리 나갈 줄은 전혀 몰랐는데 굉장히 빨리 나가더라. 그래서 2002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FTA 상대국과 FTA 상대국을 갖다 보면은 FTA 상대국의 GDP 비중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1%, 1.7%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나라랑 FTA를 맺고 있는 나라들을 다 GDP를 합쳐보면은 전 세계 GDP의 61%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는 뭐 우리나라 경제 영토가 전 세계 61%까지 넓혀졌습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GDP만 보면은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이 늘어났죠, 사실.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조금 더 이제 2011년 전에, 그러니까 2012년 되면 조금 더 늘어나겠죠.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상태로 나가면은 우리나라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갖고 있냐면 FTA 교역 비중이 지금 현재는 FTA 8개, 터키 빼고 8개 나라 FTA 발효를 한 걸 보면은 수출과 수입을 다 합쳐가지고 보면은 대략 이제 수출 수입 합친 것이 약 한 38% 정도. 이게 2012년 기준으로 보면 38%. 우리나라 전체 총 무역액의 한 38% 정도는 FTA를 갖다가 맺은 나라와의 교역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죠. 협상하고 있는 나라, 터키, 콜롬비아는 이제 이미 끝났으니까 터키는 발효됐고 콜롬비아는 올해 2월 달에 서명이 끝나가지고 올해 중에 발효될 걸로 봅니다. 그것까지 합하면은 한 1% 올라가네요. 대략 한 1% 올라가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힘들지만 어떻게 중국? 우리나라 전체 무역이 한 20% 차지하죠. 중국, 그 다음에는 일본, 그 다음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까 그 5개 남아있는 나라들과 FTA를 갖다 마저 할 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한 73% 정도는 수출입 전체가 FTA를 갖다가 체결한 국가와 FTA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도만 FTA를 하면은 거의 끝이죠. 다른 나라는 굉장히 그 무역 거래량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FTA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디다 이렇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그림을 갖다 이렇게 따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이거 저작권법에 걸리나? 제가 약간 이거 하면서 그 생각이 보통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미 FTA 통해 가지고 조금 우리도 이제 의식이 높아져야 되겠죠. 완전 그냥 그냥 원서 복사하면 안 돼. 그 저작권 또 그런 걸 갖다 지켜줌으로써 좀 더 우리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과의 관계는 한 천억 달러 정도 관계가 있고 EU랑도 한 1,000억, 그 다음에 아세안은 한 1,300억. 아세안의 관계가 더 미국과의 관계보다 더 무역액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기 호주, 인도에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파란 거는 이제 교역 양이고요. 근데 발효 순위는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이게 좋은 자료 같아서 하나 얻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FTA를 갖다가 맺고 있는, 그리고 추진 중인 거. 중단된 건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중단됐는지 하는 그런 얘기고요. 우리가 GCC랑 FTA를 갖다가 계속 추구하고 있고 원유 확보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그걸 원하고 있는데 GCC랑은 잘 협상 진전이 잘 안 되는 거는 GCC도 다 잘 알아요. 한국 니네가 왜 왔지? 왜 갑자기 이렇게 공손한 거야? 뭐 잘 보이려고 노력하네. 왜 잘 보이려고 그러지? 요것들이 우리 원유를 갖다 좀 이렇게 확실하게 확보하려고 하는구나. 그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GCC는 항상 협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뻣뻣해요. 고개가 안 굽혀져요. 미국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EU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EU는 지금 GCC랑 협상한 지 10년 됐어요. 근데 안 굽혀요, 서로. 서로 안 굽히니까 협상이 잘 안 되죠. 우리나라는 저는
얘기합니다. 이게 비굴할 수도 있다. 그런데 비굴해도 좋다. 우리가 원유만 확보할 수 있다면 나는 어느 정도는 비굴한 걸 갖다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협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싫어하겠죠. 비굴한 거. 근데 비굴한 거,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감수하자. 대신 감수한 대가는 확실하게 확보하자. 그래서 원유를 갖다가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결코 비굴한 거에 못지않은 더 큰 실리를 확보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그 협상 결과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고개가 뻣뻣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GCC와 협상 얘기라고. 이것으로서 제가 FTA 왜 추진했지? 추진할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런 사정을 갖다 극복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했는데 결과는 어땠었나? 그래서 쭉 여태까지 추진했고 그 다음에 협상이 중단된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무역을 갖다가 FTA를 통해서 확대시켜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아침서부터 와가지고 여기 오시기에 아마 쉽지 않았을 텐데 조금 더 이렇게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줬으면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제 강의를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동안 정말로 물불 안 가리고 FTA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과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권 그런 FTA 체결 국가에서 세계 3위 FTA 체결 국가로 됐다는 것은 정말로 양적으로는 충분히 괄목할 성장이 아니겠느냐 그런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찾아보면요. 발효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FTA를 맺은 효과대로 무역이나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느냐?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이나 투자가 얼만큼 늘어나는가를 보는데 FTA를 갖다 발효하고 나서 한 1년 지났다, 2년 지났다. 제 생각에 1, 2년 갖고는 잘 평가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국가별로 이렇게 수출입도 영향도 있고 또 세계 경제의 영향을 또 받으니까 적어도 저는 관세 자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농수산물 같은 민감한 품목은 관세가 50%짜리가 한 15년 정도에 걸쳐서 관세가 이렇게 점차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50% 관세를 10년에 걸쳐서 낮췄다 그러면 1년에 5%씩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환율 변동 같은 거 굉장히 크지요, 사실. 환율 변동이 크기 때문에 관세 낮아지는 게 환율 변동이 다 이렇게 다 상쇄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이상 지나서 나름대로 무역 데이터와 투자 데이터가 좀 쌓인 상태에서 어떤 FTA를 평가해 보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1, 2년 정도 지난 것 같고는 저는 아직까지 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되겠다. 그리고 1, 2년 갖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르고 그런 의미에서 한미 FTA나 한일 FTA를 갖다 평가한다는 것은 좀 이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지난 FTA를 갖다 약간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된 FTA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FTA를 갖다가 발효시킨 2004년 4월에 칠레와의 FTA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싱가포르와 FTA, 아세안, 그 다음에 EFTA라고 해서 EFTA로 해서 유럽 자유무역 지대? 그래서, 유럽 프리 트레이드 에리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EFTA. 해가지고, 스위스, 노르웨이, 스위스, 노르웨이, 또 어떤 나라죠? 리텐슈타인. 예, 리텐슈타인.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까지 해가지고, 네 나라. 리텐슈타인, 스위스, 노르웨이. 예. 그렇게 네 나라가 EU에는 가입이 안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유럽과 EU와의 FTA를 하기 위해서 EFTA 네 나라와 먼저 FTA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자료가 빠른 거는 한 7, 8년 정도 되는 자료가 있고요. 늦은 거는 한 5, 6년 정도 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다 합쳐보니까 수출이 얼만큼이요? 발효 이전 대비 이후에 평균적으로 보니까 수출이 대략 한
한칠레 같은 경우는 한 18%, 싱가폴도 한 17%, 그리고 대략 한 13%, 좀 낮아도 한 15%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수입도 싱가포르는 좀 떨어지면 나머지는 대략 한 15% 이상 정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FTA를 갖다가 꼭 맺었다 그래서 안 맺어도 무역량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야, 중국이랑 무역량 안 늘어나냐? 미국이랑 안 늘어나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보면은 같은 기간에 한국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은 도대체 얼만큼 늘었느냐? 그럼 늘었죠. 당연히 늘었죠. 얼만큼 늘었어요? 대개 11에서 12% 정도 늘었어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FTA를 하든 안 하든 무역 어느 정도 늘었어요. 근데 그럼 FTA를 했으니까 조금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조금 더 늘었더라고 보니까요. 많이 는 데는 뭐 18%, 칠레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 13%, 17%까지 다 늘어나더라고요. 수출도 마찬가지고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FTA를 갖다 맺은 국가와 무역이 좀 늘긴 느는구나. 다른 나라 평균적으로 비해서 좀 늘긴 늘었구나. 그래서 FTA 효과가 있긴 있었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저는 이런 의미에서 FTA를 맺은 나라와 우리가 무역이 정말 늘어났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들으셨죠? 선점 효과. 요즘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대표적으로 이 선점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래프를 가만히 보시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파란 줄은 한국의 칠레 시장에서의 수입차 시장 점유율입니다. 우리나라가 칠레 시장에서, 칠레의 수입차 시장에서의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점유, 우리가 칠레 시장을 얼만큼 점유하고 있느냐,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은 2003년도에는 약 한 19%였었어요. 그다가 2010년도에는 대략 38%, 3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란 선줄은 한국 거고요. 점선, 빨간색으로 된 점선줄은 이게 일본 겁니다. 일본 차의 칠레 시장, 수입 자동차 시장 점유율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늘 강조하는 건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현상입니다. 자, 2003년 우리나라는 19%, 일본 24%. 2003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칠레 FTA를 갖다 맺기 이전이에요. 발효 언제 했어요? 2004년에 했습니다. 그때 칠레 자동차 시장에서 무슨 일을 했었냐? 우리가 일본 차에 대해서 뒤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지만 일본 차가 좋아요. 냉정히 얘기해가지고 훨씬 더 견고합니다. 우리나라 차도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격차가 별로 안 나는 상태로까지 올라갔다고 저도 얘기하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이나 또는 해외 시장 나가면은 일본 차가 훨씬 더 잘 팔리고 일본 차가 훨씬 더 안전하고 견고하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굉장히 올라왔죠. 굉장히 올라왔어요. 칠레 시장이라서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적어도 5%포인트 뒤져 있었습니다. 근데 2004년에 발효를 딱 했어요. 그 칠레에 우리나라 한국차 시장에 대한 수입 관세가 제로로 탁 철폐시켜버렸죠. 그리고 나서 1년, 2년 지났습니다. 2007년이 됐어요. 저희가 수입차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 역전됐어. 역전됐죠? 역전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8%, 일본은 여전히 뭐 24%, 25% 늘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 줄 알았습니다. 관세 때문에. 근데 지나고 보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그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2009년도에는 일본의 국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올라갔어요. 격차를 더 벌리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요, 2009년에 일본 자동차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칠레 시장에서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칠레랑 급하게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똑같이 자동차, 일본차 자동차에 대해서 칠레 관세가 제로로 철폐시켜버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일본 자동차와 우리나라 자동차는 칠레 시장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2010년. 변해요? 안 변해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FTA 하기 전에는 일본 차가 좋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왜 도대체 FTA 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먼저 FTA를 했지만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높였는데 왜 일본 차는 못 쫓아올까? 왜 그럴까요? 왜? 왜 그럴 것 같아요? 일본 차가 가격 똑같아. 관세 제로야. 우리나라 차는 똑같아. 경고해? 여전히 경고해. 왜요? 자동차는요, 누가 팔아요? 딜러가 팝니다. 자동차는요, 수입상 전문 매장에서 팝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딜러망을 어떻게 써요? 우리나라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섭렵을 다 해버린 거예요. 유통망. 그럼요, 유통망을 섭렵하려면은 그냥 돼요? 좋은 인간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거기에. 자동차도 많이 팔고, 자동차도 많이 팔아주고, 또 자동차 한 대 파는 데에 대한 마진도 굉장히 높여주지만, 그런 마진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람적인, 인간적인 관계, 유통망,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일본, 칠레 시장에 있어서 수입차의 유통망 시장을 갖다가 한국 자동차가 점유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차가 어떻게 돼요? 역전을 못 시켜요. 저건 아마 평생 가도 역전 못 시킬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격 차이가 조금 나죠. 물론 더 일본 차가 견고하고 우수하다 그러는데 그 차이가 거의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유통망을 선점해버리니까 일본 차가 힘을 못 쓰는 거죠. 이게 저는 선점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선점 효과 굉장히 생각보다 저는 중요합니다. 없어질 줄 알았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례를 갖다 직접 보니까, 이게 말로만 보는 선점 효과가 아니구나. 그런 눈에 생각지도 못한 효과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이거랑 똑같은 걸 갖다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어디서 당하고 있어요? 어디서 당하고 있어요? 멕시코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똑같이 2003년도에 우리가 멕시코랑 FTA 맺었을 때 일본이 먼저 맺었어요. 일본이 먼저 맺어 일본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가 2003년, 4년까지 멕시코에다가 자동차 수출 갖다가 500대, 600대 정도는 했어요. 지금 한 대도 못해요. 빵대. 한 대도 수출 못합니다. 왜? 관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일본이 들어가 버렸어요. 아주 일본식 그 유통망을 갖다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나라가 들어가기는 500대라도 팔았어야 되는데 500대 한 대도 못 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데 이제 선점 효과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선점 효과가 뭐 그렇게 큰 거냐 얘기할 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외로 생각하지 못한 그 시장에 대해서 그 시장 내부의 그 스트럭처 구조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남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경제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하지만 늘 이제 얘기됐던 것이 과연 높은 수준의 그리고 포괄적이라는 건 여기서 뭐냐면 상품, 지금 얘기하는 상품 관세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지식재산권이나 서비스, 그다음에 정부 조달, 경쟁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모든 분야를 갖다 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높은 수준의 개방을 갖다가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픈 점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경쟁을 갖다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좀 높아지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은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쪽은 우리나라 경쟁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제도를 선진화한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반대적인 비판적인 시각에서는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개방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큼 갈등 비용이 많아진다. 조정 비용이 커지니까 그것이 늘 최소는 아니지 않느냐. 뭔가 상대에 따라서 약간씩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FTA가 금과 옥조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높은 수준의 FTA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한테 사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전 조정도 제대로 안 하고 너무 급하게 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뭐 어느 쪽 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양쪽 시각을 그냥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러한 서로 비판을 하는 또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시는 그런 시각일 것입니다. 두 번째. 하지만 또 무슨 얘기냐면 동시다발적으로 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한 협상만 끝나고 그 다음 협상하지 그냥 여러 개 협상을 갖다 동시다발적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를 갖다 들었을 때 긍정적인 시각은 뭐냐 우리가 FTA를 갖다가 굉장히 뒤처졌는데 빠른 시간에 FTA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양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굉장히 긍정적 기여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동시다발적인 FTA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상반된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 FTA를 하니까 이쪽 FTA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던 내용과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이쪽 FTA에서 보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조정해 나갈 수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이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동시다발적인 FTA를 갖다가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협상을 여러 군데 해가면서 여기도 얻는 정보,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다시 그걸 종합해가지고 다시 협상을 내려보낼 수 있으니까 우리 이익을 갖다가 관철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요, 동시다발적인 FTA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관계를 실제로 이렇게 조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FTA 체결한 결과를 보면요, 다 조금씩 다 달라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죠.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기업들이 예를 들면 한 아세안 FTA를 통해 가지고 내가 여기에 수출하려고 그러면은 원산지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재료를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어디다 갖다 미국이 갖다 할 때는 원산지 규정이 달라져가지고 또 다시 그걸 고쳐야 돼요. 그리고 또 EU에 수출할 때는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 달라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그 스펙을 다 맞추느라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오히려 실제적으로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스파게티 볼 효과, 보통 그걸 갖다 경제학에서 스파게티 볼 효과, 누들 볼 효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정적 효과가 오히려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냐. 근데 지금 일부 그런 현상이 좀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건 어떻게 가서 알 수 있냐면요. 기업들보다 직접 관세 현장 있잖아요. 통관 현장에 딱 가보면요. 그 관세사들 딱 만나서 딱 물어보면, 이건 뭐지? 그러면 쫙 꿰고 있는 관세사도 있는데, 딱 보면 우리가 9개 FTA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나 하고 찾아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얘기는 뭐냐면, 관세사는 그 방면에 그만큼 정통한데도 자기가 아주 숙지해가지고 탁탁탁탁 일 처리를 못하고 항상 쳐다보더라. 그만큼 종류가 관세, 수입관세나 수출관세 종류가 많기 때문에 벌써 이게 여기에 맞는 건가 하고 확인해 보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바로 눈에 안 보이는 트랜잭션 코스트라는 것들이 하나가죠. 거래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비판적인 내용이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FTA를 많이 했는데 무역과 투자 효과는 긍정적으로 있었다. 근데 국민들이나 또는 기업 입장에서 조금 체감할 수 있는 그 FTA 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제가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에 있는 것처럼 실제 기업이 FTA를 얼마큼 활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거 이제 조사가 어려웠는데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아주 충격적인 결과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결과가 뭐냐면 한칠레 FTA는요. 우리가 칠레로 수출하는 거랑 칠레에서 수입해 오는 거 다 합쳐가지고 FTA 특혜 관세를 받는 것들을 갖다 조사해 보니까 거의 95% 가까이 FTA 특혜 관세를 받고 있어요. 수출 수입 다. 그런데 정말 재밌죠. 이게 싱가포르 30%, 4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30%입니다. 안 올라가요. 한 에프타도 35%, 한 아세안 한 50%, 한 인도는 47%, 이건 얼마 안 됐어요. 한 EU는 한미도 있고 있는데 여기는 한 50%대, 60%대 가까이 올라오고 나머지는 특히 싱가포르나 아세안은 50%대, 30%대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뭐죠? 기업들이 수출하거나 또는 수입하는데
FTA 귀찮아. 이용 안 해도 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아세안과 한 싱가포르, 특히 이제 아세안 쪽이 보통 FTA 이행 활용률이 좀 저조한 편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나타내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요. 우리가 FTA를 할 때 그걸 사실 몰랐습니다. 저도 그걸 몰랐는데 약간 그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약간 후진국 또는 개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와 FTA를 하지 않습니까? FTA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거기는 통관이나 관세 행정 수준이 좀 낮아요. 낮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70년대 그랬어요. 세관 공무원들의 파워가 세요. 지금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이 그렇습니다. 세관 공무원의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가서 야, 이거 지금 FTA 특혜 관세니까 5%만 먹으면 돼. 5% 관세율이 맞아.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거죠. 오케이. 그건 네 얘기고, 가면서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지네들도 알고 있어요. 생각 좀 해볼게.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관 보류. 근데 신선식품은 어떻게? 통관 보류하면 하루 이틀 계속 냉동창고에 있으면 창고료 계속 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통관에 대해서 애로사항인 거죠. 그런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조금 제도가 투명하지 않은 나라들, 또는 아직도 개도국들은 아직도 그런 관세 행정에 있어서 그 임의적인 통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법을 갖다 들이대도 이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통관할 때 시간이 계속 걸리고 통관 비용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예 안 받아. 그리고 통과시키는 거죠. 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게 뒷돈 거래가 오고 갑니다. 그럴 수밖에. 그럼 비용이 커지죠. 그럴 바에는 FTA 관세 안 받겠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에다 레커멘드 할 때, 야, 선진국이랑 선진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FTA 협상할 때 조금 달라야 되겠다. 왜죠? 이게 아무리 FTA 협상에서 관세를 철폐시켜 놔더라도 그게 그대로 이행된다고, 이행 담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구나. 그렇기 때문에 관세 철폐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얘네들이 이행을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느냐를 담보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리뷰를 한다든지 같이 모여가지고, 세관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내는 게 실제 FTA를 갖다 활용률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와 직결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FTA라는 게 결국 꼭 하나만 교과서만 있는 건 아니다. 선진국, 개도국 또는 어떤 나라, 제가 주장하는 사회주의 국가랑 할 때는 또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걸 보고 나서 우리나라가 특혜 관세가 아직 낮으니까 뭔가 우리나라의 FTA를 좀 내실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 야, FTA 가지고 관세는 내려갔다는데 왜 도대체 내가 사는 물건은 값이 안 내려가는 거야? 불만을 많이 제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물품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 여러분이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만 그게 독과점 품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입 업체가 있어요. 어떤 수입 업체가 그걸 독점하게 돼 있어요. 독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하는 수입 업체들이 가격을 갖다 이렇게 관세에 감축되는 것만큼 가격을 인하했으면 좋겠는데 인하를 살짝 해봐가지고 소비자들이 반응을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인하되지 않은 원인 중에 상당수는 그 수입 독점 기업들이 딱 그걸 갖고 있고 그 마진을 갖다 거기서 다 먹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안 사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명품이나 브랜드가 있는 것들은 가격에 관계없이 잘 사주니까 제가 수입하는 사람이라도 가격을 안 떨어뜨릴 것 같아요. 높게 받아도 잘 팔리는데 그런 거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환율과 같은 거시경제가 이제 불안해가지고 관세 철폐 효과가 이렇게 반감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소비 생활에 있어서 내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가? 그것도 사실 약간 관계는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 과정에서 수입 독점 기업들이 많은 마진을 갖다가 가져와서 관세 감축의 혜택의 효과를 갖다가 그 양반들이 다 가져가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 국민들 중에 하나입니다. 소비자는 아니지만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재밌는 얘기가 되는데, 요즘 이게 핫 이슈입니다.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동아시아에서, 그리고 굉장히 제가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것 중에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FTA가 아니고, 양자 FTA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큰 수십 개의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지네들끼리 지역 경제 협력, 블록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슈를 갖다 좀 설명하면서 약간의 뭐랄까 조그만 결론을 하나 맺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왜 도대체 동아시아가 중요한 그런 세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가? 물론 그 배경에는 중국이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도 있겠는데, 실제 가만히 전 세계 GDP 성장률을 갖다 가만히 보시면요, 2000년서부터요, 요 파란색 줄은 가운데 실선은 세계 평균입니다. 그리고 2.3선이라 그러나 이 점 있고 요 선은 서방 선진 7개국, 소위 말해서 G7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동아시아입니다. 이 동아시아는요, 제가 얘기한 아세안 10개국 플러스 한국, 중국, 일본과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런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외환위기가 왔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마이너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등도 제일 빨리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그 다음에 홍콩, 마카오, 대만이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게도 실제 전 이제 트레이드를 하니까 무역을 갖다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재밌는 편인데요. 이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가는 수출 비중을 갖다 본 겁니다. 이게 언제? 2000년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가는 수출이 전체의 48.1%였었어요. 약 한 반이 조금 못 미치네요. 나머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유럽으로 가는 게 한 20%,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북미, 캐나다, 미국, 북미 지역으로 가는 게 25%, 나머지 중남미로 가는 게 2.5%.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합치면 100%가 나오죠,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 반 정도, 반 약간 못 미치는 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수출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 2000년대. 근데 2010년도에 딱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가는 거, 같은 지역으로 가는 거 어떻게 됐어요? 48%에서 54% 늘어났죠. 아시아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같은 지역인데 늘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유럽 어때요? 유럽은 과거에 2010년 전에는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오는 거는 11.5%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년 지나니까 15% 늘어났죠. 북미 지역에서 아시아 쪽으로 오는 건 23%였었죠. 24%. 근데 어떻게 됐어요? 29% 또 늘어났죠. 중남미 8.1에서 아시아 쪽으로 오는 게 8.1에서 2010년도에는 20.5% 대략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아시아 쪽으로의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쪽으로 물량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 보실까요? 유럽은 볼까요? 유럽은 과거에 70% 했는데 69% 거의 차이는 없네요. 워낙 그 안에 EU가 있으니까 안에 자체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늘어난 거는 아시아 쪽으로 11에서 15 늘어났지만 다른 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미 쪽 줄었죠. 11에서 7.6으로 줄었죠. 중남미는 비슷하고. 미국 쪽 볼까요? 미국은 아시아 쪽으로 23에서 29로 늘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유럽으로는 20%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확 줄어버렸죠. 5%, 20에서 15%로 줄였죠. 마찬가지, 중남미도 과거에 아태 지역으로 8%에서 20%가 늘어났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지역은 큰 차이 없죠. 오히려 북미 쪽으로는 줄었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아시아 쪽으로 수출 물량을 갖다가 집중시키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DB, 그러니까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볼 때는 2050년에는 아시아 시대가 이미 도래된 건 뭐 10년 전서부터 아시아 시대라고 얘기를 했고, 아시아 시대가 아주 본격화돼가지고 2050년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시아가 전 세계 GDP의 50%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뭐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일본도 있겠죠, 물론 아시아니요. 지금은 사실은 GDP에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대략 미국과 EU가 합쳐서 대략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미국과 EU만 합쳐서요. 우리나라, 일본 합쳐봐 한 20%? 20% 안팎일 것 같아요. 근데 절반을 넘어간다니까 굉장히 큰 거죠.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가 주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의 먹거리를 갖다가, 그리고 경제 성장을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통상 정책을 펴 나갈 건데,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런 현상을 갖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이 동아시아 쪽의 지역에는 굉장히 거센 FTA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회오리가 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오리는요, 제가 얘기할 때 동북아라고 얘기합니다. 동북아 자체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 FTA 하고 있죠. 중국은 또 중국의 입장에 보면 중한 FTA가 있죠. 그 다음에 한중일 세 개국이 세 개 나라가 다시 FTA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일본만이 이렇게 아까 안 되고 있죠. 일본, 한국 안 되고 일본, 중국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한중일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은 고려는 하고 있죠. 타결된 FTA는 한아세안, 중아세안, 일아세안. 이 아세안과는 다 FTA를 맺고 있습니다. 한중일 3개국이요. 이게 하나의 한중일 3개국 FTA가 하나의 동북아 지역을 갖다 하나 연결하는 큰 고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 큰 흐름이고요. 실제 한중일 FTA, 3개국 FTA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중일 FTA에서 항상 한국, 중국, 그 옆에 일본. 중국과 일본은 같은 자리 안 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같은 자리에 안 있어요. 서로 얘기하면 딴 데 봅니다. 서로 아주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한국이 가운데 껴가지고 그러지 마 이렇게 해야 조금씩 와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안 믿냐면은 일단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니네들이 과거에는 아시아에서 패권인 그런 국가였는데 이제 우리한테는 상대가 안 되잖아. 그런데 과거에 니네 이 중일 전쟁으로 해가 또 많은 우리한테 피해를 줬는데 아직도 제대로 반성을 안 해? 그래가지고 굉장히 견원지간 굉장히 관계가 안 좋습니다. 어떤 협상도 안 돼요. 어떤 협상도. 한국이 끼지 않으면 그냥 서로 얘기하다 먼 산 쳐다보고 있어요. 먼 산 쳐다보고 있다 그냥 각자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될 수밖에 없고. 한국이 그나마 끼어가지고 이쪽 의견도 받고 저쪽 의견도 받고 의견도 조율하고. 근데 한국 그러니까 기분 좋죠. 얘도 밥 먹자 그러고 쟤도 밥 먹자 그러고 양쪽에서 맨날 밥 먹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협상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RCEP이라는 건데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런 협상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조금 과거에 이게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아세안 플러스 6라는 그런 협상이랑 같습니다. 아세안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아세안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맺은 경제연합체다. 경제연합체인데 아세안이 크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중국, 한국, 일본 막 큰 나라죠. 그래서 아세안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아세안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중국 한 나라를 잡아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FTA 맺자. 그래서 아세안과 중국과 FTA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걱정이 됐고 일본도 걱정돼서 각각 맺었어요. 아세안이랑 일본, 아세안이랑 한국 그렇게 맺었어요. FTA가 그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치 아세안이 주도권을 갖는 그런 형태, 형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이제 영어로 좀 써놨는데 EA, FTA, 그 다음에 CEPA, 그래서 CEPEA,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같은 아세안에서 플러스 3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세안에서 각각 지금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각각 아세안이랑 FTA를 맺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아세안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해요? 한중일 FTA를 하자 하는 게 저 위에 있고, EAFTA, East Asia FTA라는 뜻입니다. 저건 뭐요? 아세안 플러스 3를 얘기해요. 3가 뭐, 누구죠? 한국, 중국, 일본. 그것이 이제 East Asia FTA라는. 밑에 있는 거는 세피아, 그래서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of East Asia.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하지만 확실하게 차이 나는 개념은 뭐냐면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3개국이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몇 개국 더 합치자. 3개의 나라를 합치자. 어디.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합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아세안 플러스 6,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밑에 거랑 똑같이 같네요. 얘는 아세안 플러스 6, 얘도 아세안 플러스 6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은, 형태는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다릅니다. 요거는 주로 일본이 중심이 돼가고 있어요. 요거는 주로 중국이 중심이 되는 FTA였어요. 이 두 개의 FTA가 계속해서 경쟁해서 싸우다가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지고 얘로 바뀌었습니다. RCEP이라는 걸로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FTA의 동아시아 쪽에서의 변천사인데 RCEP이라는 FTA로 바뀌었고 RCEP은 뭐가 되느냐? 형식적으로는 누가 중심이에요? 아세안 10개국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세안 10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와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이 6나라를 모여가지고 같이 큰 블록을 만들어서 FTA, 자유무역 지대 또는 경제 협력을 갖다 좀 더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이 RCEP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까 어느 분이 뭐 얘기도 하는데 TPP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TPP 굉장히 복잡합니다. Trans-Pacific Partnership 그래가지고 환태평양 경제 자유무역 협정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4개 나라, 조그만 4개 나라, 저기 있는 것처럼 칠레나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라는 4개 나라로 시작했다가 2008년도에 미국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커졌습니다. 갑자기 커져가지고 TPP, 지금 현재 12개국이죠. 12개국 나라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가 뭐냐면요. 하나하나를 갖다 조금씩 이렇게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동북아에서는요, 한중 FTA가 지금 6차 협상까지 갔죠. 종료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한일 FTA는 지금 퀘션 마크 붙였죠. 잘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일중 FTA는 뭐예요? 전혀 기색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말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중일 FTA는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죠. 한중일 FTA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가 한중일 FTA 끈을 안 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은 약간 근데 김이 빠져가지고 한중일 FTA 갈까 안 갈까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중일 FTA 자체가 한국과 중국, 일본 그 세 나라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관련이 굉장히 깊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관련이 깊고 같은 문화권이었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세계에서 경제를 갖다 주도하고 있는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있고 그 전에 세계 경제의 2인자였던 일본이 있고 한국이 역동하는 한국이 있고 세 나라가 뭉쳐있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삼국 FTA에는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여기에 북한 문제도 끼어 있습니다. 그런 FTA가 있는데 일본이 최근에 들어서 TPP로 이렇게 가입한다고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약간 한중일 FTA가 어떻게 해요? 시컨 굴러가다가 그냥 김이 쭉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이 TPP입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TPP인데, 이 TPP가 협상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는 P4 네 나라가 큰 의미 없이 되고 있다가, 미국이 들어간 다음부터 호주 들어왔죠. 말레이시아도 들어왔죠. 캐나다 들어와 있죠. 멕시코도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마저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12개 나라가 TPP, 큰 자유무역 협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요. 왜냐면은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아시아가 뜨는 게 2050년 아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 미국이 그냥 있을 수는 없죠. 아시아 쪽에 아시아 중시 정책이라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이제 미 대선 얘기할 때도 아시아 중시 정책 얘기를 드렸는데 아시아 쪽으로 미국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어디를 잡고 있냐면은 아세안의 4개국을 갖다 다 같이 TPP 안에 들어와서 같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협상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거의 예외 없는 다 관세 철폐예요.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가 걱정하는 건 21세기에 새로운 의제들, 앞으로 의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의제를 갖다 지금 여기서 협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신경을 앞으로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환경 문제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난제지요. 또 노동에 내는 건 뭐냐면 노동 기준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열악한 타이티 국가에서 임금 1달러도 안 되는 애들 갖다가 이렇게 학고방에 가둬놓고 나서 계속 일 시켜서 만드는 모자, 그런 거는 관세를 갖다가 아니라 수입 제한을 시키겠다는 거죠. 노동 기준이 열악한 데서 나타난 상품 같은 거는 그 상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는 환경에 유해한 방법으로 만든 상품은 관세를 많이 매기겠다. 대신 환경에 유해한 게 아니고 환경에 굉장히 이로운 방법으로 만약에 만든 상품은 관세를 아예 없애자.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전혀 새로운 의제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 의제를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협상하고 있어요. 몇 나라가? 12개 나라가. 미국 포함했고 일본도 들어가 있어요. 떠오르는 아세안이 상당히 많이 4개국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그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글로벌 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게 어쩌면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는데 그때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멀리 나가 있다가 만들어졌나? 나중에 가입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가 굉장히 다가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여기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중국이 왜 못 들어가고 있냐면은 실제 개방 수준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중국은 개방 수준은 괜찮은데 저기 새로운 규제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예? 경쟁이 뭐죠? fair competition 하자. 그게 뭐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약점이 뭡니까? 국영기업들 있죠. 국영기업들이 많습니다. State Trading Enterprise가 많습니다. 국영기업들이. 우리나라도 국영기업 있죠. 중국이나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 쪽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폼이 없어요. 국영기업이에요. 국영기업은 굉장히 큰 배타적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려면 그 특권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프라이빗 폼이랑 똑같은 형태로 경쟁하게.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사회제도가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중국은 사회제도 자체가 아직은 시장경제 국가라고 하지만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중국이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상 중국은 미국 보고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야, 니네는 들어오라고 말만 해놓고 나서 실제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놓고 들어오라고 그래?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아시아에서 맹주인데 말이야. 네가 나를 갖다 제껴놓고 아시아 이렇게 끌어들이고 일본 끌어들여가지고 니네가 이렇게 나를 갖다 막으려고 하는 이거 하나의 그 브로킹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수단 아니냐 하고 중국은 굉장히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한테.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중국 대 미국 그 사이에 이제 일본이 동북아 삼국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디 가서 붙었어요? TPP에 들어간다고 해서 미국에 탁 달라붙었죠. 형님, 나 살려줘. 과거의 영광을 나 재현하고 싶어. 미국에 붙었습니다. 일본이 더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그 중국과 일본의 대립, 그것이 또 미국으로 나타난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쪽이 이렇게 앞으로도 만만한 상황 전개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아세안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RCEP 그래가지고 아세안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세안은 아세안 나름대로 야 무슨 소리야 내가 1960년서부터 아세안 쪽에서 내가 맹주였는데 비록 중국이 있었긴 하지만 계속해서 나의 지위를 갖다 유지해야 되겠다. 뭔가 아세안을 갖다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의 기득권을 갖다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세안의 또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을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그래 한국이랑 하고 중국이랑 하고 일본이랑도 했고 또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모여가지고 큰 아세안 커뮤니티를 갖다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큰 FTA가 한중일 FTA는 좀 이제 힘이 빠졌고요. RCEP과 TPP가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힘에 있어서 RCEP 안에 RCEP이 미국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 조금 밀려요. 중국이 들어가서 RCEP을 갖다 키워가지고 열심히 RCEP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아세안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세안 국가들이 아세안 10개국이 있지만 중국이랑 굉장히 큰 무역관계, 깊은 무역관계를 갖고 있지만 늘 중국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RCEP에 확 들어와가지고 자기네가 주도적으로 막 협상을 이끌어나가고 그런 걸 갖다가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그게 RCEP이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갖다 제가 얘기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론을 갖다 하나 지면요, 이런 겁니다. 이 P4에서부터 TPP가 12개 나라가 돼가지고 한 축을 크게 형성하고 있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아세안 플러스 3와 아세안 플러스 6가 합쳐져가지고 RCEP이 돼가 있고, 그 다음에 한중 FTA는 있지만 한중일 FTA 또 하나 나가고 있고, 이 세 가지가 한 축,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서 아시아 쪽에서는 세 개의 큰 축, FTA 축이 흘러가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냐면 태국이나 한국이 야 니네 이쪽 TPP로 좀 들어와. 그런 얘기를 요청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얘기한 FTAAP라는 거는 이건 조금 더 또 큰 차원의 FTA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라 전체를 다 합친 FTA. 그러니까 이건 APEC 차원의 FTA인데요. APEC 21개 국가들의 FTA를 하나 만들자라는 얘기인데 아직은 얘기만 되고 있고 또 연구도 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FTA가 총 아시아적에서는 그야말로 회오리가 불고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갖다 내고 싶은 거는 그런 와중에서 지금 여러분 미국과 EU 간의 TTIP, 어떤 분들이 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TTIP라는 것이 미국과 EU 간에 지금 FTA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논의되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21세기의 새로운 무역 표준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왜? 지네들끼리 논의하고 있어요. 지네들끼리. 우리는 몰라요.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이랑 일본 사이에는 TPP로 형성돼가지고 갑자기 일본은 또 EU랑 또 EU FTA를 합니다. 일본과 EU 간 FTA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랑 비슷한 형태가 된 거예요. 일본. 제가 아까 일본이 굉장히 부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미국이랑 FTA 했죠. 그러니까 TPP라는 게 미국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랑 FTA 했으니까 조금 나름대로 우리는 좀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생각했고, EU랑 FTA도 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확보했는데 일본이 지금 이 사이를 파고든 겁니다. EU랑 FTA를 갖다 지금 올해 협상 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TPP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TPP는 사실상 일본과 미국의 협상이라도 큰 과원이 아니에요. 그 양대 자이언트들이 안에 들어가서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과 일본만의 FTA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본이 굉장히 부상하고 있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미국, EU, 일본, 이게 중국을 제외한 세계 3대 경제권이자 또 하나 뭐예요? 선진권이에요. 개도권이 아닙니다. 선진권이에요. 얘네들이 뭐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게 선진국들이 그동안 신흥 개도국에서 굉장히 경제 성장이 굉장히 급속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서 나타난 큰 역사적으로 반동이 아니겠냐. 그래서 선진국들이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또 21세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R7 가긴 가는데 한중 FTA는 중국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TPP에는 들어가야 될 것이냐, 그럼 안 들어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향후에 21세기의 새로운 무역 표준화가 만들어진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2시간 동안 열띤 강의해주신 서진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